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과 달라지는 점들은 네, 이렇게 또 부동산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기사로 접하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 또 부동산을 쉽게 읽어주는 시간이니까요. 예. 교수님이 먼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고금리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죠. 네. 계속 어려웠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두 번 이제 동결이 됐는데 네. 이제 금리 상승이 이제 앞으로는 없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에다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대출 하단이 3%대까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이제 정책금리가 나오니까 네.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거래는 좀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2월달, 3월달에 두 번 연속해서 2,500건 이상 거래가 됐어요. 네, 많이 늘었네요. 그래가지고 그 1, 2, 3월 달에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거래량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좀 살아났지 않겠냐 하는 근데 거래가 많이 살아나니까 이제 반등이 올 거다. 네. 이런 분위기도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은 있는데 실제로 뭐 국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올해는 아마 연착륙으로 계속 하락할 것 같다. 네. 예, 근데 그건 우리가 그냥 예측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일부 지역은 이미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금리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죠. 예, 5월 달에 미국의 FOMC에서 과연 금리를 0.25% 또 추가로 상승을 할 건지 말 건지. 제가 오늘 아침에 패드워치 확인해 보니까 네. 0.25% 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측이 70.4%예요. 네, 맞죠. 그러니까 네. 며칠 전에 80%였는데 조금 줄긴 했는데 오늘 이제 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예측이 5.1%였는데 조금 낮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 유가나 뭐 식료품 빼고 실제로는 5.6%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보다도 올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네. 이렇게 약간 떨어졌는데 근데 과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말지 또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 우리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가 어찌됐든 현재 집값은 금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고 단지 거래량이 늘은 거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금매가 많이 나왔어요. 네. 할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금매들. 그것도 서울에 네. 강남이나 강동에 아주 좋은 지역에 금매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실수요자들은 너무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 집 가지고 있던 분들이 조금 대출 받아서 네.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니까 또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9억 이하 주택을 이제 DSR 상관없이 5억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마침 또 서울의 이제 강북 지역이라든가 이제 뭐 인천이라든가 검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금매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가격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네. 실제로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이 한 40조 가까이 나올 건데 벌써 26조가 집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가 지금 있는 거죠. 근데 단지 금매가 이제 대부분 소진이 됐습니다. 금매가 소진이 되고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들은 자꾸 금매 생각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하고 거의 비슷한데 떨어진 거 가격만 자꾸 찾는 거고 또 파시려는 분은 그래도 금매 다 나갔으니까 그래도 한 2, 3억 올려서 네. 매물을 내놓고 그러니까 그게 언밸런스가 나니까 아마도 거래 절벽이 다시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급매물 위주로 좀 소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또 올라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추세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또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네. 결국 금리 영향을 계속 받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상황이 수출이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이 특히 지금 리오프닝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수출이 급감을 했어요. 근데 이게 회복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네. 그래서 지금 경제 전체가 원래는 상저하고를 예상을 했는데 하반기도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집값이 예전처럼 갑자기 폭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은 관망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는 뭐 우리 국토부 장관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경착륙을 막기 위한 거다. 네. 연착륙을 시키겠다. 연착륙도 하락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죠? 네. 연착륙도 하락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집값을 올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뭐 PR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코로나 이전보다는 아직도 좀 높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게끔. 근데 이제 갑자기 떨어지면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은 올해까지는 그 실수요자나 이제 그 투자자들은 아마 관망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연착륙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연착륙 분위기로 갈 거라고 이렇게 또 예상을 같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보면 좀 궁금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약간 오피스텔 투자도 인기가 시들해진 것 같거든요. 이쪽 동향은 어떤가요? 그렇죠. 그 코로나 때 이제 왜 집값이 폭등을 했냐면 그 일단은 금리가 이제 급등하고 코로나를 그때 저금리였거든요. 네네. 저금리에다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돈이 넘쳐나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하고 좀 다르게 거의 아파트 투자가 주식 투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제 내 집 마련을 못했던 분들이 아파트는 또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아파트 대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야겠다. 그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는 또 고품격 오피스텔, 뭐 평당 1억 3천에 분양도 하고 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지금 고금리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오피스텔도 과연 이게 내 집 마련에 대용이 되겠냐. 근데 실제로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거는 네. 오피스텔은 임대 사업용입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전용 면적이 아파트에 비해서 한 30%가 적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차장도 좀 적고 그다음에 관리비 같은 게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아파트는 관리를 하는데 네. 오피스텔은 그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용도로는 조금 약하다. 그리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뭐 신속통합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량들 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1기 신도시 포함해서 뭐 한 200만 호 지금 재건축을 빠른 속도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오피스텔은 원래 용도인 아마 임대사업자 용으로 좀 남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 집이라고 보기들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집을 하나 마련하는데 아파트를 그렇죠. 사고 싶지 오피스텔을 살 수 있으면 아파트를 사는 게 좋으니까 아무래도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인기가 좀 시들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DSR 규제가 좀 완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자극을 해주지는 않을까요? 아니야. 그 결국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여태까지 8년을 그 상환 기일을 맞춰놨기 때문에 실제로 그 DSR이 좀 낮았었어요. 네네. 근데 단지 그것도 이제 결국은 우리 세금은 똑같이 매기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뭐 다세대로 다 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처럼 맞추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대출은 좀 많이 나올 텐데 그래도 대단지 아파트를 다 선호하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가 앞으로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처럼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원래 이름이 오피스 플러스 호텔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단기 임대 뭐 1년, 2년, 3년 뭐 단기 임대하는 사람들 임대 사업자용으로는 딱 좋은데 네. 솔직히 이미 MZ세대나 2030이 오피스텔을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주거용에 대한 좀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의 인기가 이렇게 좀 시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생활용 숙박시설의 경우에도 좀 매물단지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생활용 숙박시설도 똑같이 내 집 마련으로 할 수 있다. 그 생활용 숙박시설은 원래 호텔 용도인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분양할 때 보면은 그 1가구 2주택에 해당도 안 되고 전매도 자유롭고 대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
다 좋은데 내가 들어가 살 수도 있다고 처음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네네, 분양을 그쵸. 했었는데 그 국토부에서 이거는 원래 호텔 용도이기 때문에 올해 10월 14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꿔야 본인이 들어가 살 수 있다. 아, 네.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꿔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 어제까지 전국에 한 8만 호 정도 되는 생활형 숙박시설 중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뀐 경우는 1,000가구 조금 넘습니다. 얼마 안 되는 네, 거죠?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게 국토부에서 뭐 발코니 규제라든가 주차장 규제, 뭐 피난계단 규제, 뭐 안목치수 이런 것들을 다 완화를 해줬어요. 네네. 완화를 해줬는데 다른 문제들이 있죠. 그 생활용 숙박시설 자체가 이게 그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인구 배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학교를 보낸다든가 애들 뭐 이런 것들이 가만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 단위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직히 생활용 숙박시설 가지신 분들이 일부는 지금 뭐 시행사 상대로 뭐 지금 소송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근데 반전이 좀 생겼습니다. 반전. 어떤 반전일까요? 반전이 생겼어요. 그 지금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우리 한국인들도 지금 일본이나 베트남에 엄청나게 지금 몰려 나가잖아요. 지금 네. 엄청나게 나가는데 반대로 한국에도 지금 1, 2, 3월 달에 한 300만 정도 되는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 4월, 5월 되면은 중국의 단체 관광객도 이제 막 몰려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네.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있는 5성급 호텔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 많이 닫았어요. 때문에 예.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뭐 굉장히 전통적인 뭐 팰레스 호텔부터 힐튼 호텔, 뭐 쉐라톤 디큐브 전부 지금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저가 숙소는 그래도 그냥 뭐 모텔이나 이런 데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채우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로 채우고 있는데 네. 고급형 숙소가 모자란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좋은 점은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가 마곡이라든가 뭐 강남이라든가 뭐 이런 좋은 위치 또 인천 쪽도 비교적 뭐 송도라든가 괜찮은 위치에 이게 어차피 그때 아파트 대용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위치들이 다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그냥 호텔로 만약에 쓰게 되면은 뭐 투자하신 분들이 크게 손해를 안 보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한 뭐 준공하고 한 2, 3년 지나면은 그 자산 가치가 굉장히 오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호텔은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도 좀 비슷한데 모두 투어나 뭐 이런 데서 리츠 자산으로 그걸 다 사들였었어요. 네. 근데 아마 생활용 숙박시설도 아마 한 좀 준공하고 조금 지나면은 그런 리츠 회사들이 아마 자산으로 편입하지 않을까. 뭐 그러면은 뭐 투자하신 분들이 굳이 뭐 지금 뭐 급하신 분들 빼고는 뭐 마이너스 P가 지금 붙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유지를 하면은 아마 크게 손해 안 보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또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조금 남겨가지고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네, 그렇군요.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해서 또 들어봤는데 사실 주거용으로는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점들이 생기긴 했었는데 또 새로운 돌파구가 외국인들의 그런 새로운 호텔이나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걸로도 소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또 함께 또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서요. 최근에 좀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동향이 어떤가요? 좀 줄었나요? 1월 달까지 전국에 7만 5천 가구 정도의 미분양이 있었고, 근데 2월 달에는 네. 79가구밖에 미분양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는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서울에 미분양 난 그 세대들을 지금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서도 줍줍을 할 수 있고 다주택자들도 살 수가 있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지금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실수요자들이 그 미분양을 지금 사고 있죠. 근데 다만 서울이나 지방에서 아직도 안 팔리는 것들은 대부분 너무 비싸서 네. 그래서 요새 할인 분양을 하죠. 예. 뭐 서울의 강북 지역의 뭐 아파트는 지금 할인을 40%까지 할인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대대적으로 할인 분양이 들어갔죠. 단지
미분양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준고급 미분양이거든요. 악성 미분양. 네. 그거는 조금 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늘어나면은 건설회사들이 힘들어지거든요. 현재도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여 개의 건설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시장에 큰 영향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그대로 좀 놔두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또 미분양 상황을 들어봤는데 그래도 만약에 좀 안 팔리는 이런 미분양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해서는 오늘도 보니까 이제 추경호 장관은 또 아직 뭐 전혀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데 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부동산 PF를 예전에는 5대 시중은행이 많이 했다가 네. 그때 예전에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확 줄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증권사하고 보험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캐피탈, 저축은행,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저축은행 뭐 두 군데가 무슨 좀 부동산 PF 때문에 뭐 유동성 위기가 있다 하는 찌라시가 돌았는데 네. 그건 솔직히 그게 문제되는 내용도 아니었고 잘못된 내용이었고 뭐 새마을금고도 조금 위험하지 않냐는 얘기는 나오는데 뭐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둔촌주공 이제 재건축에서 네네. 미분양이 엄청나게 그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둔촌주공 살리기를 위한 대책이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대책만 가지고도 네. 미분양은 이제 점점 해소가 될 텐데 다만 지방 같은 경우 공급이 좀 과잉된데 네. 이제 그 대표적인 데가 대구시죠. 예. 그런 데들은 아마 좀 조금 오래 가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세종시 같은 데는 오히려 지금 바로 반등이 돼가지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런 데는 이제 미분양도 별로 없고요. 네, 지역별로도 이렇게 또 차이점이 있다는 점까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읽어보는 시간 먼저 가졌습니다.